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돈을 풀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영원히 오랜 시간 알지 못하는 그 기간까지 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원히 돈을 풀지 않고 앞으로 5년, 10년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뭔가 잘못 짚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긴 역사를 항상 공부하죠. 투자 시장에서의 역사, 그리고 뭐 미국 나스닥 시장, 그 미국의 주가의 역사, 다들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지껏 유동성을 안 푼 적이 있습니까, 혹시?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걸 지금 눈앞에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누구 말은 현금이 최고의 자산이다, 지금 이 순간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현금은 최고의 자산은 아니고요,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있지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이 행동력이 지금은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출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지금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금리 상황과 경기 침체와 끝나지 않을 전쟁에 벌벌 떨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이며 돈을 또 어떤 식으로 극대화로 벌 것을 지금 계획하고 수입하는 시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을 묶어놓은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 어느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돈 사상 거의 뭐 최대치로 풀어야 됩니다, 돈을. 왜? 그 돈을 풀어야 경제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전쟁도 함께, 이 종전선언과 함께, 여러분들, 제가 전쟁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이었나 깜빡했습니다. 왜냐, 안 보게 되니까. 우리 전쟁에 관심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동시에 전 세계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자산 시장,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 재건 산업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 뭐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도 안정을 잡아갈 것이며, 돈을 풀어 제껴 가지고 다시 시장 경제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제가 계속 목에 힘을 줘서 말을 하는 게, 이 자산시장 사이클을 좀 보면은 주식시장 먼저 뛰어가는 거 여러분도 한번 보셨죠? AI 섹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 2차 전지부터 해서 한국은 뭐 이렇게 해서 막 뛰어가는 거 보셨죠? 그리고 지금 초전도체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뭔가 선 반영해서 뛰어가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코인은 아직 유동성으로 공급해줄 무언가가 없고, 그리고 투자 시장의 매력도도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별로 사고 싶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부동산 얘기 요즘 자주 하지만 부동산 조금 이게 막바지에 흘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내수 시장, 한국 시장이 조금 힘든 경우가, 이 대다수가 이 고금리에 지쳐 있고 지출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수 시장이 아주 안 좋긴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막 수십 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나라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까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뭐 폭락, 그 다음에 비관론, 그리고 한국은 답 없다, 그리고 자산시장도 결국엔 주식도 다 거품이다, 부동산도 거품이다, 코인도 거품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신은 그렇게 해. 나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화폐는 진짜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라고 말은 그렇게 떠들면서 정작 그 화폐를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CBDC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대가리 총 맞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CBDC 목적도 뭐 또 간편하게 쓰는 거지만 결국엔 화폐 가치와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산은 불어나게 돼 있고 자산은 물가 대비 계속 상승을 해준다는 건데 거기에 꼽사리가 껴서 들어온 이 신생아가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결국에는 올라가듯이 비트코인도 거기 안에 고개를 살짝 내밀어서 나도 좀 껴주면 안 돼? 나도 인플레이션 대비 비트코인의 상승 가치 굉장히 폭발적일걸? 왜냐 나는 2100만 개밖에 없거든. 그리고 채굴 보상도 반감기 때마다 반으로 줄게 돼 있거든. 자 어때? 괜찮지 않아? 괜찮은 상품이지? 그리고 탈중화 방식에 뭐 아주 프라이빗한 느낌 아니겠니 하고 우리한테 퀘스천 마크를 던져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덥석 문 사람과 그냥 평생 지켜만 보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부의 격차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조금 이제 제 친구들부터 해서 뭐 선배, 후배 이렇게 많이 만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만 항상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 달에 월천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력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 사람은 500만원만 벌고 이 사람은 월급이 350이고 300인데 집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산이 이미 불어난 속도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내 여력에 맞는 자산을 선택했다는 거죠. 뭐 집이라는 거는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나 뭐 회사원분들은 희망이 사실은 내 집 마련의 꿈과 투자로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부가가치 있고 부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열망이 어마어마합니다. 회사원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회사원보다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장사했던 이유가 뭐냐? 결국에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내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이 사업을 선택했고 자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현금을 그냥 딱 쟁겨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있진 않는다는 거죠. 그 돈으로 결국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자산을 불릴 것인가. 굉장히 주식은 여러분들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코인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등락폭이 이게 보통의 정신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대다수가 하는 내 집 마련은 사실 이게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거예요.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선택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면 되는 건데 왜 선택이 힘들어요? 많은 돈. 그리고 사자마자 내가 산 금액보다 집값이 와장창 떨어지면은 뭐 이제 부부 관계부터 뭐 가족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것부터 해가지고 왜 이거 너 때문에 사가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게 그런 거에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시기적으로 놓쳤던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2014년도에 집을 사려고 했다가 못 사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최고점에 사면서부터 고통을 겪게 되면서 20대 30대를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20대부터 30대 즉 한 16년에서 18년 동안의 시행착오가 약 15년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약간 정신 차리게 된 시간이 2년밖에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금 어떻게 흘러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걸로는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결국 똑같이 흘러갈 것이고 돈을 또 풀어서 또 자산 증식을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니까 다 돈을 푼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계속 폭등합니다. 계속 폭등하는 거예요.
다 돈을 풀어가지고 돈이 장전이 됐는데 전체 미친듯이 그거를 뭐 자산을 쓸어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량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최고점을 갱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 제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자산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죠. 격동의 시기가 오기 전에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죠? 너네 힘들 거야. 힘들지, 알아서 잘 각자 도생해. 이게 국가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각자 도생해. 그리고 이 힘든 격동의 시기에 맞물리는 니네가 이 시기에서, 이제 국민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조금씩 숨통을 풀어줄게. 그때 너네가 선택을 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던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너 지금 당장 비트코인 사, 너 지금 삼성전자 사, 너 지금 서울의 아파트 사,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자, 이제 잘 될 것 같고, 시장도 좋아질 것 같고, 돈도 많이 풀었고, 금리도 조금 내려갈 것 같고, 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너네 지금이라도 사,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오로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더위에 지금 거래처 가기 전에 좀 잠깐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긴축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또 왕창 풀어제끼는 그 시기가 올 텐데, 그때 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어떡하지? 더 비싸게 사야지 뭐. 그거밖에 없어요. 나 더 비싸게 사기 싫거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여기서 막 더 위에 가격에서 사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마침 비트코인이 지금 28,000달러 뭐 중반, 뭐 초중반까지 왔었고, 그러면 이 시기에 또 이제 집중을 딱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집중? 이제 내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지지 구간이 있었고 어느 저항대가 있었으니까, 그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좀 내려온다면 이제는 내가 이 현금을 이제 바꿔볼 시기가 됐구나.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 그래서 선택을 이제는 해볼 만한 시기가 이제는 왔다. 작년에 못했더라면 이번 연도 이쯤에는 이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조금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야,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흘러들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 코인충 새끼 맨날 그 비트코인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냥 니나 많이자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볼까? 자, 이제 좀 좋은 시기가 왔는데, 이 시기에 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다른 시장은 조금,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해서 많이 상승했고, 그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 나스닥에 연동되고 있으니까 같은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네. 그럼 볼까? 나스닥이 한 13,000 중반, 때로는 13,000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러면 28,000? 28,000 조금 밀리면 한 27K? 그러면은 요 정도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들으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영상, 이제 많은 코인 유튜버가 있고 많은 주식 유튜버가 있고 많은 부동산 유튜버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이 하락장에서 실제로 내가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주식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독자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만족하는데 막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한쪽 방향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막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곧 1억 갑니다. 뭐 이제 이번에 반감기 이전에 대상승장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 망합니다. 반드시 폭풍 매수하시고 지금이 영끌할 때입니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등한다고 얘기해 줘야 좋아하고,
매수하지 않거나 무포지션인 사람한테는 영원히 폭락해준다고 말해야 그 사람이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관점, 남의 관점은 필요 없어요. 제 관점만 오로지 비트코인만 얘기하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게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 말고는 얘기를 안 하니까. 무식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이 유튜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큰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알트코인을 찝어서 그 알트코인이 대폭등이 나와버리면 저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두세 번 맞아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운이었다는 것을 전 알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트코인을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지금 보이시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딱 상황 좀 딱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비트코인이 괜찮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서울 강남 아파트가 먼저 뛰어가죠,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뛰어가죠? 주변이 뛰어가듯이 비트코인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주변이 따라오는 시기가 나중에 그게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실 겁니다. 이더리움 왜 이렇게 안 올라? 지독하다 이 새끼. 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나중에 그렇게 더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라가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라서. 대장이 먼저 뛰쳐나가는 게 시장은 항상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뭐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랑 부동산 시장 이 세 가지를 좀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좀 감을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 했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의리를 외치지 않죠. 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의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날씨가 덥지만 식사 거르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시간이 지났을 땐 정말 짧은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하락의 기간이 되게 짧았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